내 소중한 금융자산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사기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를 첫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현장에서 금융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보는 금융사기는 대개 4개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두 번째, 유사수신, 세 번째, 유사투자자문, 네 번째,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에 따른 불법채권 추심, 이게 이제 금융사기로 금융감독원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금융사기 하게 되면 통상 보이스피싱이 전부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부터는 금융사기 중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통상 쓰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가지고 음성으로, 다시 말씀드린 옛날에 근원 목소리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재 수사관입니다. 당신의 이 통장이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었으니까 나오셔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등 전화로 가지고 유인을 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미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 주고받고 하는 문자 메시지, 쇼트 메시지 서비스라고 그러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사기로 유인하는 것을 스미싱이라고 한다. 세 번째, 메신저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피싱이라는 거는 페이스북 친구라든가 아니면 또 내부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급전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몸캠 피싱, 영어로 이제 바디캠 피싱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채팅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교제로 발전이 되게 되면은 사진 한 장 보내달라, 그다음에 또 더 강한 거 좀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갈을 쳐서 돈 보내주지 않으면은 사회에 퍼뜨리겠다라고 해서 하는 아주 악성적인 그러한 그 금융 사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모양새는 실질적인 공문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파밍이라고 그래서 가짜로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식별하기 어렵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금을 유인하는 그런 또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해킹, 기술적으로 해서 해킹을 해서 자료를 빼간다. 이런 한 8가지 종류의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 사기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통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냐? 전화나 메시지로 이용을 해서 타인을 거짓말하고 공갈 쳐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자기가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첫째 특징은 음성으로 한다. 음성으로 한다는 건 전화를 이용한다는 거죠. 전화를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캐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정보가 집합이 되면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낚시처럼 낚고 간다. 그래서 명칭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만한 거는 피싱하면은 영어로 F만을 썼는데 보이스피싱 할 적에는 앞에 PH를 붙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PH라고 하는 건 폰, 우리 핸드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폰에서 보이스피싱 할 적에 PH가 들어갔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언론에서 쓰거나 우리가 통상 쓰는 생활 용어일 뿐이지 법률 용어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스피싱은 언제 생겼을까요? 보이스피싱은 최초에 타이완에서 1997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매우 성행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타이완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니까 그 조직들이 중국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들어가서 다시 또 세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6년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네요. 2006년도에 최초로 국세청 직원이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 국세를 너무 많이 냈다. 그러니 내가 국세를 당신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은행에 ATM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분한테 버튼 번호를 물어봐 가면서 버튼을 조작을 해서 자기 계좌로 편취를 한 그런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6년도 5월 8일에 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 개념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초로 일어났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타이완에서 생겨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좀 부끄러운 얘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만, 첫째, 보이스피싱은 60대 이상 노인층들이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70대라든가 80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인들은 그 양반이 어떤 위치에 있고 연령은 몇 세가 되고 직업은 뭐였으면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굳이 시간 들어가면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당한다. 다음에 또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잘 배우지 못한 저학력자 또는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당한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과 직업과 전혀 무관하다. 쉽게 얘기를 해서 법원장이라고 그러면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하시고 행정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법원장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당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금융을 평생으로 직업으로 해서 살고 있는 은행원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예외일 수가 없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금액은 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좀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겠지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해서 이메일을 위조를 해서 만든 그 사기 메일을 보내가지고 240억을 탈취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간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6,720억. 이거는 금융감독원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돈을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신고해 봤댔자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돈들은 신고가 안 된 거겠죠, 물론. 그러니까 신고 안 된 돈까지를 계산을 한다면은 2019년도에 대략 한 8, 9천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2,300억으로 많이 꺾였죠. 한 3분의 1도 꺾이고 2021년도에 1,700억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보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위축이 됐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들이도 하지도 않고 경제가 많이 멈춰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많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피싱은 40대, 50대에서 대출 사기를 미끼로 해서 가장 많이 당한다. 따라서 나이 많은 분들만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라고 하는 오해는 오늘부터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특징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특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신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뭐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나오시기 싫으면은 뭐 전화로 해서 금융정보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창한 우리말을 한다. 그리고 또 금융용어를, 전문 금융용어를 사용한다.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유창한 우리말을 못했습니다. 조선족들을 써가지고 어눌하게 누가 봐도 이건 조선족이다라고 하는 건 냄새가 풍겼지만 요즘에는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들 대상에서 고액 알바 해준다고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점잖은 말, 상당히 교양 있는 말까지를 써가면서 금융용어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믿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같은 데서 거점을 두고 한다. 다국적 범죄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매년 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다. 진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변작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만 전화번호 변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007, 070 이거 인터넷 전화죠. 이거 이제 인터넷 전화를 이제 옛날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설 중계기를 갖다 놓고 그림에서 보시는 사설 중계기를 갖다 놓고 전화번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070으로 전화를 해도 앞에 뜨는 번호는 010으로 나가거나 1588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연령에 맞추고 특성에 맞추고 직업별 맞춤 수법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약 보이스피싱까지도 우리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제조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남에 있는 여고생들한테 우유에 타서 먹여가지고 그거를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당신의 딸이 마약을 먹었으니까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돈 뜯어가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수법도 다양해지고 국제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충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아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데 당신이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 당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 통장이 악용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낮은 분들한테 당신은 높은 신용 이자를 쓰고 있으니까 신규 대출로 해서 신용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유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은행들이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고객한테 싼 이자로 바꿔주겠다고 스스로 전화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사기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제 갈 때 취업을 찾아다니는데 취업 정보를 신문이나 공고나 인터넷 같은 데 냅니다. 내가지고 시험도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도 봐가지고 합격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월급을 줄 테니까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라. 체크카드 만들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취직도 못하고 굉장히 외롭게 살아오고 돈도 각박하고 하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나가 취직이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또 이 얘기 다 하고 체크카드 만들고 통장 만들고 비밀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번호 가지고 이미 날라버립니다. 취직은 허였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택배 정보를 해서 여러분들 추석 때 되면 택배들 많이 주고받고 하죠. 택배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꼭 택배를 보내야 할 사람은 사전에 주소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정보가 틀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면은 택배를 못 받더라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기들을 많이 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의성 있는 이벤트로 해서 많이 장난을 친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이나 이제 사칭을 해서 전화를 많이들 한다고 그랬는데 검찰 수사관에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수사에 협조할 테니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점잖게 해서 전화를 끊으십시오. 전화를 끊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찰청에 112에다가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당의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ARS를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112에다 전화하면은 하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주의해서 혹시 당했다 하게 되면은 경찰청 112를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욕설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코지를 한 사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때는 그대로 두고 은행에다가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은행에다 상의를 하면은 은행에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돈을 찾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남의 돈을 이유 없이 그냥 잘못 들어온 돈을 찾아서 써버리면은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메시지들은 제하고 저희 집사람이 직접 받은 메시지인데 택배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돈을 이제 받아서 자기 통장에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스피싱 조직들한테는 처음에 유인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통장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제일 중요해서 저는 보이스피싱의 종착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통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장 명의인과 실제로 통장을 쓰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은 그거를 대포통장,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에 활용되고 있는, 악용되고 있는 통장을 보이스피싱에서는 대포통장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럼 대포통장은 아까 그랬죠. 매입을 하거나 사가거나 아니면 또 빌려가거나 훔쳐가거나, 그 다음에 아까 또 취업준비생들한테 취직시켜준다 해가지고 통장 개설해서 보내라고 그랬죠. 취업 사기에서 대출 알선용 등으로 해가지고 발급받아가지고 체크까지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편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 어떤 형태로 생기는가라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을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에서 마련하는 그 방법 외에 우리 개인들도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그 방법을 배워두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핸드폰에는 소액결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편리하게 쓰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쓰는데 나이가 좀 드셨거나 쓰지 않은 분들은 오늘 당장 114 전화를 하게 되면은 각 그 통신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소액결제 시스템이 내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려 있다고 그러면은 만약 그거를 자유롭게 쓰지 않은 분들 같으면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니까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또는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하지 말고 아예 삭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URL이라고 하는 것인데 URL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저렇게 파란색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택배가 잘못됐다 어쨌다 하면은 전부 파란 글씨로 전화번호 같은 게 써 있죠. 그러니까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를 누르거나 그러면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고 정보를 또 자기들이 요청하는데 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URL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하지 말고 아예 삭제를 해버려라.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거 받지 말고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래도 또 딴 형태로 해서 오게 되면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주 편리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면은 이게 무슨 전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입니다. 뭐 80%가 받은 전화입니다. 어디에 있는 고깃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전화번호를 인식을 해서 전화 건 사람한테 알려주는 앱이 후후라는 게 있고 후스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둘 중에 하나 깔아서 활용해 보시면 많이 편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장은 보이스피싱의 종착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통장을 우리가 조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또 안 쓰는 통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을 악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지급정지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걸 상징을 해서 사칭을 해가지고 당신의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으니 은행에서 원격적으로 제어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한 얘기들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들한테 앱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각 은행에다가 전부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거의 무료로 쓰고 있고, 저도 저 핸드폰에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거를 탑재를 해놨더니 전화가 오게 되면은 악성 앱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악성 앱이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일일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이 만든 시티즌 코난 앱,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금융정보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든 아니면 또 뭐 자기가 실수를 했든 간에 딴 사람한테 노출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금융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라. 그 다음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악성 방지 앱도 깔았고, 후후라는 그런 전화번호 인식 앱도 깔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원장도 당했다고 했잖아요. 당해버렸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장 빠르게 우선 경찰청 하트라인을 이용하십시오. 112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경찰청 하트라인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에 은행에 전화하는 것보다 경찰청에 앞에 전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트라인입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ARS 돌아서 무슨 부서로 돌린다. 분실일 경우는 어떻다. 뭐 문의는 어떻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죠. 그때 이제 흥분해가지고 오히려 경찰청 신고를 늦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앞에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제 돈을 잘못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ATM 기계에서는 30분 동안은 인출이 안 되도록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적으로. 막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골든 아워가 30분이니까 30분 전에 은행과 경찰청에 얘기해라. 두 번째 이제 어찌됐든 간 이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피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구제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찰청이나 은행에 신고를 하고 구두로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문서로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피해 구제 신청서를 써서 14일 이내에 자기 돈이 나간 그 은행에다가, 수취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와 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14일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지급정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때 효력이 상실되면은 범인은 돈을 빼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구두로 해놨으니까 되겠지 하지 말고, 구두는 그냥 신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정식으로 14일 이내에 하라. 은행에서는, 그 돈이 들어온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채권 시효, 소멸시효 공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 그걸 받아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공고를 해줍니다. 2개월 이후에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이제 지급은행에다가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피해자별 환급금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취은행에서는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계산해 준 돈을 그대로 피해자들한테 금액에 따라서 나눠준다. 원래 돈 소유자한테 입금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대포통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또 지금 인간 대포통장이라는 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인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에 가담을 해서 자기가 알았건 몰랐건, 고의로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범죄자로 전락돼 버린 사람, 범죄자로 빨려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금융사기 측면에서는 인간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융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인간 대포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안타깝게도 취직을 못하는 우리 그 똘똘한 청년들이 고액 알바다,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 콜센터 상담원처럼 가벼운 일을 하면서도 많은 돈을 준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수만 명들이 거기에 지금 발을 대고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은 또 국내에서는 이제 돈을 받아서 옮기고 하는 거 전달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나이 많은 분들, 집에서 은퇴해가지고 그냥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냥 맨날 그 시간 보내기가 무료한 사람들을 적절히 접근해서 그냥 돈을 단순히 A라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전달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빌려줬거나 팔았거나 어쩌겠어요. 대포 통장을 자기가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은 처벌이 된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직책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몸담았다는 사실 자체로 해서 패키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해서 중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이 중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통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관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딴 사람한테 빌려줬든 어쨌든 간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조직들이 이용하고 있는 4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포 통장이라고 그랬죠. 이 대포 통장 명의인,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대포 통장 같으면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형사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 또 돈을 주라 마라라고 하면서 또 청구해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죠. 금융거래 제한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금융전산망에 등록이 돼서 1년간 새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 계좌 새로 개설 못하죠. 그 다음에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로지 창구에 직접 가야만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TM 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금융 온라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되면은 신규 대출도 안 되고 보험 가입도 거절당할 수가 있고 신용카드 거래가 최장 12년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묵직한 금융거래 제한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내 통장이 몇 개나 있으며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통장들은 직접 은행에 가셔가지고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로든지 뭐 분실이 됐거나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이 되면은 내가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이러한 가혹한 그 금융거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통장을 미리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기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사금융 이 4가지가 금융감독원이 보는 금융사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사금융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에 관한 영업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장사를 하는 거, 금융장사, 돈장사를 하는 거를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융회사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금융업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채업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일 큰 특징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가도 받지도 않고 자금을 모아서
뭐 캐피탈이다, 파이낸스다 이런 명칭들을 갖다 쓰면서 사기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예 잠적하거나 아니면 또 운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패를 봐서 한 푼도 나눠지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비제도권 금융업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 및 수익 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금 및 수익 보장을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은 믿어도 될까요?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은 법적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행위입니다.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반환을 만약에 그 투자자한테 해줬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시 그거를 알고 반환 요청을 하면은 그 원금 및 약정에서 받은 그 이익금을 투자자는 반드시 또 환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노 프리 런치라고 하는 말로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단지를 받거나 누가 투자를 해봐라라고 권유를 하고 할 적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원금 및 수익 보장이 된다. 라고 하니까 믿어도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원금 및 수익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금이 보장이 되고 수익이 2년 가면은 200%가 나고 3년 가면은 400%가 나고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겠습니까? 생판 얼굴도 알지도 못한 불특정 다수인의 한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통보가 오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전부 자기들이 몇 사람들이 그냥 다 독식하겠지?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파는 예금과 적금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금융상품은 원금을 깨먹을 수도 있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판 상품은 전부 원금이 보장될까요? 은행에서는 요즘에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예금과 적금에서 은행에서 판 상품이라 하더라도 펀드 이런 것들은 손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기다라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유익하는 비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로부터 은행업이나 증권업, 금융업을 허가받지 않은 그 회사의 사람들을 비제도권 금융업자, 비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비제도권 금융업자라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유사수신이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을 받거나 적금을 받거나 어떤 형태로 회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불려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유사수신입니다. 은행처럼 이제 돈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자기가 적절히 투자해서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유사수신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금융 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이제 뭐 많이 준다고 하니까 현혹돼서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 도망가 버렸거나 사업하다가 안 돼서 그냥 문 닫아 버렸거나 하면은 단 한 푼도 건질 수도 없고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제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서 잘 굴려가지고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비제도권 금융업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하나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에 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됐다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이 다음에 손해가 났을 적에 이걸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든가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신고를 받느냐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면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막 설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사방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금융감독원에다 신고라도 이름이라도 하나 걸어놓게 되면은 아, 그래도 상당히 금감원에 그래도 내가 신고된 회사니까 그나마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라는 정도의 주의적
의미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예금자 보호대상기관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사 투자 자문을 유혹하는 길거리에 널브러지게 널어져 있었던 전단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의도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전단지가 무수하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데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풀어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입장만 해도 30만 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이제 QR 체크하면 현금 3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온 이 모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기 가수 2명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 이렇게 초상권을 침해를 해서 이걸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입장만 해도 3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요. 한 1000명만 저기에 입장을 했다고 그러면 3억의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을 딴 사람한테 더 많은 사기를 쳐서 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지 같은데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제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심 자체를 두지 말으라는 것이 오늘의 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닌 사채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융관리원의 감독을 받지도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 대상자,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권 제1금융권에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신용이 낮아서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저축은행 같은 데 가죠. 2금융권을 가죠. 2금융권에서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가는 데는 대부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대부업자는 이제 서울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광주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대부업자는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대부업자들이 사채업들과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 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는 20%입니다. 근데 20%를 넘도록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데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이렇게 연락해주는 대부 중개업자 이런 직업이 생겼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제 어떤 편의를 좀 봐주고 설명을 잘해서 대출을 일부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대출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수수료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사금융업자들한테 물론 오죽하면 사금융업자한테 가겠습니까? 많은 사금융업자한테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사금융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제때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채권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들이 예전에는 특히 밤중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야간에 12시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야간에는 전화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화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전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라도. 그래서 반복적인 전화 못한다. 그 다음에 폭언 같은 거 못 쓴다. 그 다음에 공포심 같은 거 유발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빚을 졌다는 사실을 외부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온라인 업체 중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놀리고자 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모아서 중개기관 플랫폼을 만들어서 금융행위를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P2P라고 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인데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다든가라고 하는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만은 전단지 같은 데서 P2P라는 말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그냥 무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B2, 빚내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많이 알고 있는 가상화폐, 이것이 우리 행복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B2 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혹은 가상화폐를 하는 것은 행복한 삶에
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융계에 오롯이 한 42년 정도를, 지금 40년 이상을 금융계에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혹은 또 가상화폐를 전적으로 해서 전 재산을 몰아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많이 봤는데, 물론 단기간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긴 기간을 놓고 볼 적에는 전체 그 BEP 균형점으로 볼 적에는 거의가 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에 올랐다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지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그 비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주문회사, 자문회사 같은데 주식 2등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모르면서도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 어린 얘기해서 주린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양반들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빚을 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식 리딩감 같은 거는 거의 사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고 증권 투자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여러분들의 경제력이나 금융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장기 투자를 해라, 우량주 투자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빼고요.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을 하라.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요즘에 이제 테라 루나 만든 그 한국 친구가 지금 해외 가서 뭐 지금 구금이 되고 있죠. 그거 지금 그 코인 개발해가지고 거의 지금 종이 조각 돼버렸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몇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도 순간적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국민들을 보호를 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든가 혹은 또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전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지뢰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금융 사기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금융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도권 금융이 아닌 비제도권 금융, 사채업자들을 상대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에 따라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금융 정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